1단원 세포의 특성, 세포설과 세포의 연구 방법입니다. 네, 학습 목표는 보시듯이 세포설에 관한 내용과 현미경, 세포 분해법, 자기방사법 등 연구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세포의 발견과 세포설이 정립되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최초로 세포를 발견한 사람은 후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실제로 세포를 본 게 아니라 죽은 세포의 세포벽을 관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름을 세포, 우리말로 세포, 영어로는 셀이라고 이름 짓죠. 그러나 사실은 세포를 본 게 아닙니다. 죽은 세포의 흔적을 본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1838년에 슐라이데는 식물 세포를 관찰하고 이제 슈반 같은 사람은 동물 세포를 관찰해서 그것들을 이제 집대성에서 모든 생물, 여기서 말하는 모든 생물은 식물과 동물이 되겠죠. 그 모든 생물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 나중에 피르호라는 사람이 세포는 세포로부터 나온다. 그러니까 요 얘기는 세포가 없는 곳에서 세포가 생겨나지 않는다라는 주장까지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세포설이 성립되게 되는데요.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모든 생명체는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구조적 기능적인 단위다. 그리고 또 세포는 세포로부터 만들어진다. 이런 이야기를 집대성에서 세포설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세포의 연구 방법에 대해서 좀 보겠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현미경을 이용한 이제 관찰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사실 이 현미경을 이용한 관찰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광학 현미경, 여기서 말하는 광학은 빛을 이용한다는 얘기겠죠. 전자 현미경, 당연히 뭘 이용하겠어요? 예, 그쵸? 전자를 이용하겠죠. 이제 그 이유는 사실 광학 현미경은 우리 학교 실험실에도 있지만 뭐 4배에서부터 출발해 가지고 뭐 1000배까지 관찰 가능합니다. 물론 1500배도 관찰할 수 있는데요. 보통 이제 1000배부터는 그냥 관찰하기가 어려워요. 이유는 이 빛을 계속 확대해 나가다 보면, 작은 빛을 커다랗게 확대해 나가다 보면 회절이라는 현상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최대한 막는 방법이 뭐냐면 중간에 이제 기름 방울을 이용해서 관찰하거든요. 이런 과정들이 없으면 관찰하기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1500배 이상, 그 이상으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회절 현상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럼 회절이 뭔지 궁금하겠죠? 회절은 여러분이 한번 좀 공부해서 찾아보기 바랍니다. 그 회절 현상을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이 바로 전자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광학 현미경에서 이용하는 빛, 다른 말로 말하면 광자라고 말하는 포톤, 포톤. 요거하고 다르게 일렉트론, 전자의 경우에는 회절 현상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자 현미경이 기존의 광학 현미경보다는 더 많은 회상력으로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이 전자 현미경을 통해서 보려면 굉장히 많은 전 처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보기 전에 여러 가지 약품 처리하고 뭐 금속을 입히고 뭐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냥 살아있는 채로 보거나 혹은 뭐 색깔을 보거나 이런 것들은 불가능합니다. 다음은 전자현미경의 두 가지 종류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는 주사전자현미경이고 남은 하나는 투과전자현미경입니다. 주사전자현미경은 보듯이 이렇게 겉모습을 볼 수 있고요. 투과전자현미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듯이 절단면을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차이점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주사전자현미경과 투과전자현미경이 있는데 더 많이 확대할 수 있는 거는 이 투과전자 현미경이, 절단면을 볼 수 있는 투과전자 현미경이 더 많이 확대할 수 있고요. 우리가 알듯이 요건 뭘까요? 그렇죠. 이거는 광학 현미경이죠.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색깔을 보고 알 수 있죠. 그러면 여기 노란색 얘도 색깔 아닌가요? 이거는 그래픽으로 입힌 겁니다. 사실은 전자현미경은 흑백밖에는 볼 수 없고 광학 현미경은 색깔을 볼 수 있어요. 자,
색깔을 보는 광학 현미경, 그리고 겉모습을 보는 주사전자 현미경, 그리고 절단면을 보는 투과전자 현미경. 더 많이 확대할 수 있는 건 뭐다? 그렇죠? 투과전자 현미경입니다. 자, 다음은 세포 분해법입니다. 세포 내부에 있는 작은 소기관들을 분리하는 방법을 세포 분해법이라고 하는데요. 자,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화면을 조금 옮겨서 같이 볼게요. 자, 세포가 이렇게 있으면 이 세포엔 핵도 있겠지만 핵 말고 뭐 소포체라든가 또는 뭐 미토콘드리아라든가 또는 뭐 골지체라든가 또는 뭐 엽록체라든가 그리고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소기관들이 있죠. 얘네들을 이렇게 분리해 내고 싶은데 이거 이렇게 어떤 핀셋으로도 잡을 수 없는 너무나도 작은 크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세포를 용기에 넣고 균질기를 이용해서 세포를 부십니다. 그러면 이 안에 들어있는 세포들이 이제 부서지겠죠. 그 부서진 애들을 이렇게 조그만 튜브에다 넣고 원심 분리하는 거예요. 그럼 원심 분리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우리 실험실에도 있는데 이렇게 생긴 원심 분리기 있죠. 여기에 이렇게 돼가지고 축이 있고 여기에 이렇게 튜브를 이렇게 넣는 거. 그래서 얘를 원심 분리하게 되면 무거운 것은 어떻게 될까요? 네, 바닥에 가라앉겠죠. 가벼운 것은 뜨겠죠. 그래서 이 원심 분리의 속도에 따라서 다시 한번 이 위쪽에 이렇게 떠 있는 얘를 이렇게 옮겨서 얘를 이렇게 옮겨가지고 다시 이렇게 무거운 것은 가라앉고 가벼운 것은 뜨는 이 원리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물 세포의 경우에 요 순서를 잘 아셔야 돼요. 핵, 미토콘드리아, 소포체 요런 순서. 그 다음에 식물 세포의 경우에는 세포벽, 물론 이제 세포벽이 먼저 떨어지지만 어쨌든 핵, 엽록체, 미토콘드리아 요 순서대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당연히 엽록체는 어떨까요? 그렇죠? 당연히 식물에만 있고 동물에는 나타나지 않죠. 그러니까 지금 이쪽에 있을수록 어떤 거예요? 무겁고 부피가 큰 아이겠고 이쪽 아래쪽으로 갈수록 여기 아래쪽으로 갈수록 가볍고 부피가 작은 밀도가 작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밀도가 아니지만 그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자기방사법입니다. 자기방사법이란 어떠한 방법이냐면 자, 한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동위 원소를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탄소를 기준해서 생각해 봅시다. 탄소의 경우에는 원자 번호가 6번, 그 다음에 이제 원자량은 12가 됩니다. 이런 애들 말고 이런 애들이 있어요. 탄소인데 이게 13 혹은 탄소인데 똑같이 원자 번호는 6개지만 14. 자세한 내용은 화학에서 하도록 하고 이런 뭔가 다르죠. 진짜 탄소는 얘인데 얘하고 다르게 13가 14가 이런 탄소들이 존재하는데 얘네들을 우리가 뭐라고 해요? 동위 원소다. 영어로는 아이소토프 이렇게 말해요. 이게 이제 어디를 가든지 얘로부터 방사선이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탄소를 이용해서 만든 물질은 우리가 추적을 가능하게 됩니다. 어떻게 추적하냐면 여기 나오듯이 그 엑스레이 필름 있죠. 그 필름에다 대면 얘 때문에 색깔이 변하게 돼요. 그래서 얘가 어디로 가는지 세포 내에서 어떻게 변화되는지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조직배양법입니다. 조직배양법은 세포를 이제 키워서 활용하는 방법을 말하는데요. 여기 지금 말하듯이 하나의 세포로부터 같은 유전 형질을 가진 이런 말이 나오는데 결국 이 얘기예요. 세포를 조금 얻어갖고 이 세포를 대량으로 키운다. 이렇게 많이 이렇게 키우게 된다. 근데 이제 당연히 얘네들이 사실상 그 복제의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애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얘네들이 전부 유전적으로 같은 애가 되겠죠. 그렇게 돼서 얘네들을 이용해 가지고 어떤 새로운 실험을 하거나 이런 방법을 조직배양법이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현미경을 이용한 크기 측정 방법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 이거는 따로 장을 만들어서 할 겁니다. 어떤 방법이 있냐면 지금 이렇게 화면에 보듯이 이런 현미경이 있잖아요.
이 현미경의 이 부분이 뭐죠? 이 부분? 그렇죠. 눈을 대는 곳 접안 렌즈. 이 부분은 뭐죠? 그렇죠. 물체를 대하는 쪽 대물 렌즈입니다. 근데 이 접안 렌즈와 대물 렌즈를 이용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세포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뭘 사용해야 되냐면 이렇게 자를 사용해야 되죠. 근데 이게 일반적인 자가 아니라 굉장히 작은 자. 그래서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이크로미터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용해서 어떻게 측정하는지 다음 장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